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적기 전에 저는 이 채널의 열렬한 구독자였는데요. 요즘은 결혼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다고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30대 초반에서 빠르면 20대 중반까지 결혼을 좀 서둘러 한 편이라 그런지 저만 빼고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직업도 그럭저럭 좋은 편인데 제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에 결혼에 관심이 없다거나 비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은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로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 훌쩍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제 마음에 드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연애는 전부 남자 쪽에서 먼저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 만나게 된 경우였고, 제가 먼저 마음이 이끌려서 연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야 그렇게 멋모르고 저 좋다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해도 그럭저럭 좋았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돌이켜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한창 불타는 시기에 왜 저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을까 하고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시작이 뜨뜻미지근했던 만큼 끝날 때도 뜨뜻미지근했어요.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은 시작할 때 뜨거웠던 만큼 끝날 때도 미련 없이 쿨하게 헤어졌는데 저는 연애 내내 뜨뜻미지근한 상태여서인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하고 허전한 기분이 계속 들어서 오히려 매번 이별을 겪을 때마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 결심을 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세월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참 연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제 직업만 보고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그것대로 좀 내키지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철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왔거든요. 제가 먼저 끌리진 않았어도 적어도 그렇게 순수하게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갑자기 제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남자들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야, 너는 무슨 너도 좋아야 되고 상대도 널 좋아야 되고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게 됐으면 네가 진작에 그렇게 사람 만나서 연애했겠지.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린 소리를 해? 그냥 적당히 조건 맞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그게 최고야. 직업도 괜찮은 애가 무슨 고집으로 그런 거 따진다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 주변에서도 연애는 중단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꼭 한마디씩 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별로 주변의 충고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더 나이 들어서는 딱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말처럼 가만히 앉아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인연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저런 동호회에 많이 나가고는 했죠. 그런데 확실히 성인이 되어 나가는 동호회는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도 짙고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서 금방 와해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을 찾기도 전에 동호회 모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나마 정착한 게 배드민턴 동호회였어요. 운동이라는 보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모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도 없고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들은 금방 빠지고 하니 꾸준히 나오는 고정 멤버가 몇 명 남았어요. 2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외모도 멀끔하고 성격이 좋아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인기가 좋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나 호감을 살 만큼 유머 감각도 있고 선량하고 센스가 있어서 다들 유독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현실에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사람에게 확 끌렸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흔치 않은 친절함과 다정함, 배려에 이끌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이렇다 보니 늘 퍽퍽하고 메마른 듯한 삶에 다정다감하고 선세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은 기분 좋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건 상대방 마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정하고 섬세하기보단 냉정하고 여자치고 무뚝뚝한 쪽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저에게 관심을 가질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왠지 그 남자는 좀 더 귀엽고 애교 있는 타입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2살 어렸기 때문에 난생 처음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음에도 이 남자와 잘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은근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 모임에서는 연령대 폭이 다양한 편이라 그 남자와 제가 나이 차이가 제일 나지 않아서인지 저희와는 나이 차가 좀 나는 어른들께서 저희를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아유, 우리 신우는 저렇게 훤칠해서는 여자친구 하나 안 사귀고 뭐하나? 1살이라도 젊을 때 연애를 해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을 잡지. 그래,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야. 딱 지금 나이부터 연애 시작해서 몇 년 만나다가 결혼하면 딱이겠구만. 내 딸이 좀만 빨리 태어났어도 신우를 내 사위로 만들 텐데. 신우야, 인연 멀리서 찾지 마라. 원래 인연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주변에서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김병 같은. 그래, 딱이네. 우리 하늘씨 얼마나 괜찮아. 사람이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직업도 변호사잖아.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못 만난다? 둘이 나이 차이도 딱 2살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키도 커서 같이 배드민턴 치는 거 보면 그림 같더만. 둘 다 누구 없지 않어? 잘해봐. 아유, 자꾸 신우씨 괴롭히지 마세요. 신우씨도 자기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고 싶겠죠. 연애가 이렇게 떠민다고 되는 건가요? 뭐? 이 반응 뭐지? 김변은 관심이 있다는 건가? 아이 참, 짓궂으시기도. 하루는 평소처럼 저희 둘을 밀어주시겠다고 장난을 치시는데 신우씨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이었지만 그 표정에 잠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의외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누나가 만나주시면 감사하죠. 뭐? 정말이야? 아하, 결국 둘이 잘해보기로 한 거야?
저는 순간 약간 멍해졌어요. 저를 잘 챙겨주고 잘 대해주긴 했었지만 워낙 모두에게 친절한 스타일인지라 그걸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른들께서 저희를 몰아갈 때도 한 번도 이렇다 싶은 반응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포기를 해야 하나 싶을 때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저는 좀 얼떨떨해서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는데 며칠 뒤 신우 씨가 귀가하는 저를 붙들고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며 고백을 했어요. 저로서는 호감 있던 남자가 고백을 해오니 안 받아줄 이유가 없었죠. 저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호감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만나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인지 신우 씨랑 연애를 시작했을 땐 정말 처음 연애할 때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설레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서 안달이었던 건가 싶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서 연애를 시작한 터라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신우 씨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신우 씨의 배경은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신우 씨가 서울 위치 좋은 번화가에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꽤 입소문이 난 유명한 카페인데다 땅값이 비싼 곳에 크게 지은 카페라서 신우 씨네 집이 꽤 잘 사는 집이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연애하며 자세히 알고 나니 정말로 꽤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더라고요. 당연히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보단 넉넉한 게 훨씬 좋지만 내심 걱정이 좀 됐어요.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났다의 전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맡겨져 저를 키우려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하루라도 빨리 나이값을 하고 1인분의 몫을 해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주어진 건 닥치는 대로 해냈고 공부도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엄마의 고생이 끝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게다가 다른 넉넉한 집안에서 큰 아이들이 학원이나 가회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저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마당에 제가 한시라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절대로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더 죽어라 제 몸을 혹사해가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독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변호사가 되어 엄마의 자랑이 되었고 형편도 예전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나아지긴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난한 집. 그것도 한부모 가정에서 컸다는 시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천에서 난 용은 말 그대로 용이 됐어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자체로 살아온 환경을 바꿀 수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는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어서 개천에서 난 용은 용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개천에서 난 용은 혼자서 어려웠던 집안 환경을 전부 커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결혼 상대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물론 제 인품이나 직업만 보고도 좋아해 주실 분들은 한없이 좋아해 주시겠지만
사람을 보는 기준에 따라 저는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결혼할 때 보니 생각보다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무조건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판단해서 꺼리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참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결혼할 때가 되어 그게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좋아해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된 것도 신기한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괜찮고 저와 잘 맞아서 어떤 이유로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에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연애했던 남자들과는 평생 함께하라면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들었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기왕 결혼해서 누군가와 평생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이 남자여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떻게든 잡고 싶은 남자이다 보니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주어진 저의 배경에 슬슬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며느리를 데려오면 시어머니들이 완전 껌뻑 죽는 거 몰라? 딸처럼 대해주실걸? 그래도 신우 씨네 집도 좀 사는 집이라 집안 형편이 넉넉한 집을 원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다 가지니? 아무리 부잣집 며느리면 뭐해? 집에서 놀기만 하면 결국에는 남편 돈으로 평생 생활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변호사가 보통 직업이야? 변호사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데. 시댁 사연 올라온 거 보면 변호사 동서는 예뻐하고 가정주부인 주인공은 면박 주는 거 몰라? 너는 절대 시댁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니까. 차라리 악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괜한 불안감에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그때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며 소개해준 게 바로 이 채널이었어요. 친구는 우스갯소리를 한 소리이긴 했지만 정말로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건지 대부분 시댁 사연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는 구박을 받기는커녕 시댁에서 껌뻑 죽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코 피 흘리고 잠이 부족해서 어지러워하면서까지 공부했던 보람이 생각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죠. 다른 건 몰라도 직업만큼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직업이니 제가 선택하지 않는 제 배경보다는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에 더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만약 시댁에서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설득할 자신감도 생겼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제가 혼자 이런 고민으로 끙끙 앓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게 남아있던 일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자취를 해서 늘 자취하는 곳에만 가봤지 본가에 가는 건 완전히 처음이었어요. 본가는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달리 으리으리한 외관에 살짝 기가 죽었지만 용기를 내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를 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예비 시어머님의 냉랭한 태도를 보자마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래요. 신우한테 얘긴 들었어요. 변호사라며? 네, 맞습니다. 변호사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세련된 구석 하나 없이 촌빨만 날리는지 공부만 하고 산 거 티네요? 그래도 여자가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맛도 있어야지. 아, 왜 그래요, 엄마? 내 눈엔 예쁘기만 한데. 난 엄마처럼 화려한 거보다 이 사람처럼 수수한 사람이 좋아요. 흐이그. 지금이야 젊어서 수수하게 하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지만 언제까지 젊기만 하겠니? 그리고 변호사쯤 되면 돈도 어느 정도 벌 텐데 그럼 쓸 줄도 알아야지. 만나자마자 제 차림새를 지적하는 어머님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누구나 알 법한 명품 브랜드 로고 제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모습으로 면박을 주시는데 어머님과 같이 있으니 아무런 무늬도 없는 무채색 정장을 차려입은 제 모습이 괜히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살면서 옷에 관심이 있었던 적도 딱히 없고 명품에는 더더욱 없었어요. 제게 패션이라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사치 같은 거였고 옷은 필요할 때 깔끔한 옷 몇 벌을 구비하고 알뜰하게 돌려입자는 주의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의 그런 점이 왜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돈 많이 번다고 무작정 그런 걸 사서 입는 것보단 저처럼 그 돈을 모아 저축하는 걸 높이 사셔야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워낙 여유 있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저랑은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뭐 네가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바랬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그건 좀 힘들 것 같네. 나는 우리 집처럼 사업하는 집안 여자를 좀 바랬거든. 백날 좋다는 직업 가진 사람 만나봤자 태생부터 돈 많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기거든. 그리고 알지? 변호사도 옛날에야 각광받는 직업이었지. 요즘은 대형 로펌 변호사 아닌 이상 잘못하면 쪽박이나 차고.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야. 아, 네. 그래서 나는 직업보단 그쪽 부모님이 재산은 좀 있는지,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더 궁금한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 돈을 저를 키우는데 다 쓰시느라 딱히 저축은 많이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 대비할 여유는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마의 노후는 웬만하면 책임지고 싶어서 엄마를 위해 따로 저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당에 저런 소리를 들으니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노후 대책은 안 되어 있으세요. 아빠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신다고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엄마 노후에 쓰려고 따로 저축해 놓은 금액은 있어요. 뭐? 결혼할 때 써도 모자랄 돈을 부모님을 위해 써? 게다가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한부모 가정이었어? 아빠도 없이 컸다고? 이런 애들은 어딘가 삐뚤어진 구석에 있어서 안 되는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앞에서.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나섰지만 어머님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내가 못할 소리 하니? 다 맞는 소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양쪽 다 있어도 무뚝뚝한 부모 밑에서 크거나 하면 자식이 평생 영향을 받는데
한쪽 부모가 없이 크면 애정결핍이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너 이게 연애할 때야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결혼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건데 이런 게 나중에 평생 가? 아, 그런 건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앞에서 저의 배경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정말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앞서 말했듯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에 있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편견은 제가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남편 집이 여유가 있고 가족끼리 돈독한 집안이라 단순히 제 직업만으로 저를 환대할 거란 생각은 안 들긴 했었거든요. 잠깐이었지만 변호사 며느리라고 환영받을 상상을 했던 스스로가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집안 환경은 제가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니 저의 인간적인 부분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제 어린 시절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 정말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 환경 탓만 하면서 못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이렇게 꾸밀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도 어머님 말씀대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그 외의 것들을 잘 보지 못해서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고쳐볼게요. 그건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됐어. 뭘 그렇게까지 해?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싫다니까. 변호사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일 텐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것도 다 어디 가서 변호사라고 하면 어화둥둥 해주니까 돌려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변호사 며느리가 어디 뭣도 없는 집안에 가서 환대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아니야. 우리 집 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런 명예직 따위보다는 무조건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좋거든. 너처럼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우리 같은 사업까지만 무시하는데 나야말로 너 같은 부릴 사람들 정말 혐오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예보단 돈이 권력인 거 다들 모르나? 딱 봐도 집불도 없는 게 변호사랍시고 대접바라고 온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선 그런 거 안 통해. 너처럼 가난한 집에서 용남 변호사는 더더욱 사절이라고. 이제 내 말 알아듣겠니?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 처음 보신 거잖아요. 당장 오늘은 마음에 안 드셔도 더 지켜보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처음 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만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나는 저렇게 돈도 없으면서 콧대 높은 애들이 너무 싫어. 변호사 며느리가 우리 급에 맞니? 나는 우리 같은 사업가들이 더 좋아. 저런 애들은 험한 일 안 해봐서 인생 고단한 것도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런 애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난 싫다. 넌 너한테 대접해줄 만한 형편없는 집안이나 시집가렴. 보나마나 우리 집에 경제적인 지원 바라고 시집 오려고 한 것 같은데 꿈 깨고 결혼은 다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어머님은 꼭 변호사에게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한바탕 쏟아내셨어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부터 이런 상황을 상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노력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나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 변호사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집도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거든. 엄마가 젊은 시절에 가난했던 아빠 만나서 이런저런 일 하면서 사업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리느라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집 형편이 안 좋은 걸 좀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 이왕이면 내 자식이 형편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 설마 이대로 나랑 끝낼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을 뵙고 나서 어머님의 태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와 별개로 결혼에 대한 제 열정은 좀 차갑게 식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미리 예상은 했다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초면부터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어머님께 상처를 받았고 노력할 의지조차 꺾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 그런 태도를 눈치챈 건지 몹시 불안해하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과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날 바로 결혼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남들이 연애하면 좋다, 결혼은 해야 한다면서 만났던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서 저만큼이나 속상해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이 금방 또 희미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헤어져 버리기엔 제 눈앞에 있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만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직접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연애하는 동안 성향이 너무 잘 맞고 서로에게 끌리는 온도도 비슷해서 별다른 갈등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해왔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게 제 마음에 들면서 안정감까지 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당신이랑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니지. 나도 노력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기회는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솔직히 당신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나야말로 당신한테 모자란 사람인데 그런 소리나 듣게 만들어서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어머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깨달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어머님은 뭘 좋아하셔? 엄마? 엄마는 봐서 알겠지만 명품? 명품? 명품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응? 아니, 우리 엄마 명품 엄청 많아. 절대 선물할 생각은 하지 마. 내 말은 그냥 엄마가 명품에 관심이 많으니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면 어떨까 싶었던 거였어. 당신도 좀 사서 들고 다니고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아, 근데 그걸로 어머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엄마 최고 관심사기는 하니까 그게 믿져야 본전이지. 하필이면 관심사가 명품이라니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변호사들 중에도 이름 있는 브랜드의 가방이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저는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명품은 허울은 좋지만 실용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일하면서 돈이 모여도 제 명품 가방 한번 사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 갑자기 저희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져서 백화점에 갔어요.
직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본 후 가장 클래식하고 유행 안 타는 라인의 백을 두어 가지 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제 명품을 사긴 좀 그래서 기왕 사는 거 엄마께 선물을 해드리고 가끔 빌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아, 뭐 이런 비싼 걸 선물을 다 하고 그래. 나 이런 거 사주면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 그냥 환불해. 응? 엄마 나이에 이런 백 하나는 있어야죠.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자식 키운 보람 좀 느끼고 사세요. 아, 그래도 예약한 걸 어떻게 받아? 기본 몇백만 원은 할 거 아니야. 아, 세상에. 전 그러면 그냥 네가 가져.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필요한가? 그럼 엄마 메고 다니고 가끔 빌려주세요. 그럼 덜 아깝잖아. 그래, 그럴까? 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심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왜 그동안 엄마께 명품백 선물 하나 해볼 생각을 못했는지. 시어머님 덕분에 엄마께 효도도 한 것 같고 좋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시어머님과 다시 만날 자리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때 엄마께 가방을 빌려 메고 갔어요. 그동안 명품에 대한 공부도 꽤 많이 한 상태라 이번에야말로 좀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차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제 가방을 보더니 바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순새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참 웃긴 일이지만 어머님은 제가 고작 그 명품백 하나 맸다고 갑자기 저를 다른 사람 보듯이 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가치관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 마음 한켠이 찜찜하고 껄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경계했던 모습보다는 나은 것 같아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렇게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드시던 와인을 엎으셨어요. 아, 차가워. 와인이 식탁을 넘어 어머님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까지 쏟아졌어요. 하필이면 또 붉은 와인이라 어머님의 밝은 색상 가방에 쏟아져서 물이 들었죠. 어머나 세상에, 이 가방 비싼 건데 어쩜 좋아? 남편과 저도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어머님 가방을 닦아드렸어요. 다행히 옷은 젖은 곳이 없었는데 가방 몰골이 처참해졌죠. 어떡하지? 나 점심 먹고 바로 미팅이 잡혀 있는데. 다행히 가방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은 젖지 않았지만 미팅을 바로 가시기엔 가방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가방을 보시더라고요. 가방 좀 빌려줄 수 있겠니? 하루만 쓰고 바로 돌려줄게. 네? 아, 그게요. 엄마 가방이라 빌려드리기가 난처했는데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자초지종을 모르는 남자친구까지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만 어떻게 안 될까? 여기서 가방이 엄마 가방인 걸 밝히기가 좀 그래서 마지못해 얼떨결에 가방을 빌려드리게 됐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 바로 돌려받아서 가방을 제자리에 둔 덕에 엄마는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저 혼자 괜히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나아졌어요. 어머님은 가방을 빌려준 걸 고마워하며 제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어쩐지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겨우 그 일을 잊어갈 때쯤이었어요. 엄마께서 어느 날 모임을 다녀오셔서는
분에 못 이긴 얼굴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미선이 엄마 알지? 그 엄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네가 사준 가방 자랑을 했거든. 그런데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 가방이 가짜라는 거야. 자기도 인터넷에서 샀다가 당했다면서. 그런데 넌 백화점에서 직접 사온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왜 받아들이질 못하냐고 시비를 거는 거 있지? 그래서 대판 싸웠잖아. 가짜라고요? 그럴 리가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튼 시세만 많아가지고. 백화점에서 직접 사온 거라 짝퉁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왜인지는 몰라도 문득 어머님께 가방을 잠깐 빌려드렸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좀 싸해져서 짝퉁과 진품 구별법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방을 살펴보는데 로고 끝쪽이 미세하게 날카로운 게 진품이랑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료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요즘 명품 위조 사업이 엄청 흥행하는 거 알지? 최근에 진품이랑 엄청 비슷하게 만드는 AAA급 명품 유통업자들 적발돼서 난리 났었잖아. 김변도 최근에 명품에 관심 좀 생긴 것 같아서 아직 신고 단계라 확실한 건 더 조사해 봐야 한다던데. 혹시 최근에 이 중에서 명품 산 적 있으면 확인해보고 피해 입지 말라고. 동료 변호사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공유받은 불법 판매업자 신고 리스트에서 익숙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사업이 유통업이란 걸 알고 있기는 했는데 정확한 품목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빌려드렸던 가방이 바뀐 것 같으니 당장 돌려달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대뜸 전화 걸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불법 유통업자 신고 리스트에서 어머님 정보 확인하고 연락드린 거예요. 당장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어머님이 당하신 신고보다 일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인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가방과 함께 명품 위조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자료들을 퀵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님은 그걸 보시고는 조금 겁을 먹긴 먹으셨는지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벌벌 기시더라고요.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가방은 바로 보내줄게. 응? 어머님, 변호사 며느리는 급이 안 맞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하신다는 사업이 겨우 명품 짝퉁 유통업이셨어요? 아, 그건 내가 괜히 변호사 며느리를 집에 들였다가 이 사단이 날까봐 겁이 나서 네가 포기해주길 바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응? 다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최근에는 사이 꽤 괜찮았잖아. 그거야 어머님이 제 진품 가방을 짝퉁으로 교체한다고 수 쓴다고 그러신 거죠. 이제 보니 어머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것조차 한 번도 순수한 의도이셨던 적이 없네요. 내가 가방은 정말 그 뒤로는 손도 안 댔어. 응?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되죠, 어머님. 불법 사업을 하는 게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가방은 당연히 돌려주시는 게 맞지만요. 솔직히 그 가방도 그동안 주구장창 들고 다니셨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가방은 필요 없으니까 가방값 계좌로 입금하세요. 알겠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비밀만 좀 지켜다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애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어머님은 차단을 했고 남자친구에게도 이별을 고했죠. 남자친구는 몰랐다고 했고 어머님도 남자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영 못 믿었더라고요. 이때까지 본인 어머니가 저렇게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믿음이 안 갔고 제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제발 저라서 저를 하대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하는 일이 들키니 납작 엎드려 기는 것도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저런 집안에 얽혔다가는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칼같이 끊어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잘 되어가던 결혼 준비가 파혼으로 끝나자 엄마께서는 영문을 모르고 걱정을 하셨지만 일부러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엄마께는 시어머니께 받아낸 돈으로 더 좋은 가방을 사드렸고 그걸로 제 인생에 명품과의 연은 끊어내버렸죠.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 것만으로도 시어머니께서는 감사해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 지금쯤이면 알아서 자멸을 하셨겠지만요. 예비 남편도 자긴 전혀 몰랐다며 매일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지만 결혼 생각 자체가 싹 사라진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네요. 예전에야 그 남자가 아니면 제 인생에 다른 남자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 남은 인생에 남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차라리 결혼에 목매여 저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 비위를 맞춰가려 노력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남들 다 하는 선택에 뒤처진다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행복의 형태는 다양하고 인생의 답은 꼭 남들이 걸어간 한 길로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황당했던 예비시댁과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정의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